여러분,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 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당시의 교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의 교황들은 너무나 타락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 시대를 우리가 세속교황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속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교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원래 성직자로 출발해서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시다가 많은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아서 교황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교황의 시대에는 달랐어요. 이 세속교황의 시대에는 말하자면 로마에 수많은 유력 가문들이 들어찬 다음에 이 가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세력 경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옹립하는 사람들이 교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가문의 자식들을 교황으로 밀어 올리는데, 그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독실한 성직생활을 한 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바로 추기경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교황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추기경에서 교황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아내가 있는 분도 있고 애인이 있는 분도 있고 개인사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들이 포진해 있던 시기가 요 6명의 시기예요. 그래서 식스토 4세부터 바오로 3세까지 이분들이 훗날 욕 좀 먹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은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알렉산데르 6세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 설마 이런 교황이 있었나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보르지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방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방영했던 것을 보르지아라고 하고요, 유럽에서 방영했던 것을 알렉산더 6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19금을 넘어서는 한 29금 내지는 39금 정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마 교황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가,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미리 좀 주의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이 알렉산데르 6세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자식들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에게 추기경 자리를 당연히 물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여인이 그의 딸이죠. 루크레치아인데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사람은 스페인의 발렌시아 출신이고요. 젊어서부터 추기경에 뛰어들었는데 삼촌이 교황이 되었어요. 칼리스토 3세가 삼촌인데, 이 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추기경으로부터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도 대단히 좋아서 교회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말솜씨가 정말 뛰어났다고 합니다. 용어의 구사라든가 이런 데서 흠을 잡을 길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평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황청의 행정장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삼촌이 죽고 난 다음에 교체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연달아 여러 교황들을 섬기는 교황청 행정장관을 하게 돼요. 그 교황으로 있으면서 했었던 중요한 업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카스티아 아라곤 사이에 결혼을 성사시켜가지고 스페인이 통일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바다를 개척하고 있었던 두 강대국이 있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데, 두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기네 땅이냐를 가지고 싸울 때 바다의 경계선을 그어준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치력이나 대인관계가 상당히 뛰어났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지도가 당시에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들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여기에서 중앙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교황령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오랫동안 간섭을 받지 않다 보니까 교황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여러 군소 영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데르 6세가 프랑스의 강력한 지원을 얻은 후 자기 땅인데 여기를 침략했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중북부에 이르는 이 넓은 면적을 정복하고서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를 일궜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훗날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데르 6세는 속세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유능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데르 6세가 젊어서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젊었을 때 이름은 로드리고 보르지아인데요,
이 사람의 사생활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이 사람의 사생활 자체가 훗날 가톨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할 정도의 그런 악명이 높은 사람이죠. 그의 개인사는 나중에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부풀려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대강의 줄거리만 쫓아가도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섹스 중독자가 아니었나 싶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타락했던 개인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축제도 굉장히 심했는데 교황청 행정장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큰 토지도 하사받아서 워낙에 돈이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다시피 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그 성직과 성물 이런 것들을 교황청 내에서 사고 팔면서 정말 많은 돈을 챙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교황청 행정장관의 권한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면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해주고서 뒤로 돈도 많이 챙겼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이런저런 것 좀 해도 되냐라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다 됐다고 합니다. 어떤 추기경이 자기가 첩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 받고 허락해주고 이런 식인 거죠. 어떤 귀족이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돈 받으면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해주고 하면서 뒤로 돈도 많이 챙겼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추문들을 압도하는 더 큰 추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성추문이 되겠죠. 물론 당시 세속 교황의 시대에 교황이 부인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하다 싶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섹스 중독자인데 싶은 만큼 너무나 많은 성추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침실로 들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나마 행정장관으로 일했던 시절에는 교황한테 경고도 먹고 눈치도 보면서 조심해서 했대요. 그런데 교황이 된 다음에는 그야말로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하는 거죠. 알렉산드르 6세의 여러 애인들 중에서, 정말 수많은 애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드라마에서 알렉산드르 6세 왼쪽에 있는 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인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줄리아 파르네세. 이 사람은 파르네세 가문에서 소문이 자자했었던 미녀인데, 파르네세 가문이 알렉산드르 6세에게 약점을 잡힌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줄리아를 주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해서 자기의 애첩으로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애첩들을 거느렸는데 이 알렉산드르 6세는 그야말로 남의 눈치를 보는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애첩들을 교황 궁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았어요. 좀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줄리아 파르네세라고 하는 여인은 수많은 애첩들 중에서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였고요. 그래서 교황을 등에 업고 말하자면 교황청의 황후 같은 그런 이제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정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문도 챙겼죠. 그래서 자기 오빠인데 알레산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오빠를 추기경으로 만들고 그 뒤를 후원해서 먼 훗날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오빠가 교황 바오로 3세가 되도록 만든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줄리아 파르네세라고 추정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또 가장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6세가 욕을 많이 먹을 때 함께 같이 싸잡아서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여인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교황이 된 알렉산드르 6세는 자신의 두 아들이죠. 체사레하고 조반니를 추기경으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이 두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교구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발해서 주기적으로 아버지에게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상납을 한 여인들 중에는 수녀님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보통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섹스 중독자였다라고 그런 심증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르 6세에게는 또 아주 예쁜 딸이 있었답니다. 루크레치아예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인데 알렉산드르 6세의 여러 소문 중에는 자기 딸과도 잤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만이 아닙니다. 이 루크레치아라고 하는 이 딸은 자기 오빠들하고도 자고 난장판이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막장 집안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알렉산드르 6세를 욕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추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6세 교황 시절에 가장 큰 위기가 뭐였었냐면은 프랑스 왕이죠.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었던 그 사건이에요. 물밀듯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로마 포위한 다음에 알렉산드르 6세의 여러 죄상을 세상에 공표하면서 자기가 벌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르 6세가 아주 어렸을 때 저질렀다는 그런 살인사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성추문이라든가 근친상간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알렉산드르 6세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교황청을 뒤집어 엎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르 6세가 굉장히 노회한 인물이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항복을 했는데, 근데 샤를 8세를 만나서 그의 특유의 감언이설과 이런 걸로 이제 구워 삶은 다음에 자신의 지위도 지키고 로마도 안전하게 지키고 그랬다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강력함을 알게 된 알렉산드르 6세는 샤를 8세가 좀 일찍 죽었는데 그 뒤로 왕위를 계승한 루이 12세와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프랑스의 강력한 지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입니다. 체사레 보르지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도 그 막장 드라마의 완성본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또 대단히 싸움닭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아버지의 행동대장이죠. 그래서 프랑스군의 지원을 얻은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교황령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체사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체사레 보르지아의 그 꿈도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르 6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체사레는 살아났죠. 그런데 야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리아가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한 다음에 독을 먹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돼갖고 자기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중독이 돼서 알렉산드르 6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독에서 깨어났지만 이 체사레 보르지아는 말하자면 어떤 끈 떨어진 연처럼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는 체사레 보르지아의 권력도 별거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부자의 꿈도 그렇게 끝나고 마는데, 알렉산드르 6세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예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렉산드르 6세는 사실은 좀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 출신이죠.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사실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황청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쟁취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황에 대해서는 명목상으로만 다스리던 교황령을 자기가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력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의 사생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교황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교황으로서 저질렀던 그의 추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16세기가 되면은 가톨릭 교회에 정말 심대한 타격이 되고 말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가톨릭에 저항하는 많은 세력들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 모두가 전면에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은 교황이 타락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알렉산드르 6세.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시대에서는 절대악의 화신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 중에는 다소 부풀려진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면인데, 근데 당시에 이 알렉산드르 6세의 이야기는 모르던 사람이 들으면은 그야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이러니하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